2026년의 태양은 오키나와의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변함없이 쏟아집니다. 10월 하순인데도 기온은 섭씨 32도, 습한 기운이 피부를 감싸죠. 나하 시내의 상징인 국제거리, 이른바 국제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즐겁게 웃으며 기념품 가게를 기웃거리고 골목 안쪽 마켓이 공설시장의 상인들은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외치며 활기를 더합니다. 일본 본토 사람들에게 오키나와는 가장 가깝고도 이국적인 탈출구입니다. 투명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거나 울창한 아열대 숲이 우거진 국립공원을 거닐며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죠. 어떤 이들은 페리에 몸을 싣고 주변의 더 작은 섬들로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미식가들은 시장통에 라멘집을 찾고 자유로운 영혼들은 산호초가 가득한 해안가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느긋한 풍경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작은 섬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거대한 어떤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하와이 오아후 섬의 4분의 3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 고작 1200제곱킬로미터 남짓한 공간에 150만 명의 주민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이 되면 이 섬의 한 구석에서는 전혀 일본답지 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경기장. 관중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드래곤즈와 블랙호크스의 지역 챔피언 결정전이 한창이죠. 경기장 밖으로는 익숙한 로고의 버거킹과 파파이스 매장이 늘어서 있고 미국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목청껏 연호합니다. 미국 본토의 어느 고등학교 풍경을 그대로 베껴온 듯한 이 장소.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뒤로 끝까지 당겨보면 이 경기장은 일본의 가장 남쪽 섬 오키나와 한복판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가 가진 기묘한 이면입니다. 차로 2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 있는 이 작은 섬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류큐 왕국의 자부심을 간직한 전통문화의 세계이고 다른 한쪽은 미 공군의 태평양 핵심 거점이자 미국식 교회 도시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 기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밀어내고 부딪히며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가데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주 병력만 약 2만 명. 이는 미 공군이 태평양에서 운용하는 기지 중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을 본거지로 삼는 제18비행단은 공중전부터 공중급류, 탐색구조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80여 대의 최첨단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지 지원 그룹의 규모 역시 미 공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큽니다. 기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도심에 둘러싸인 이 거대한 요새 안에는 광활한 골프 코스가 펼쳐져 있고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과 공원, 그리고 미국 중산층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단독주택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은 오키나와의 일부가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미국 그 자체입니다. 대체 이 작은 섬에 왜 이토록 압도적인 미국이 들어서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투 중 하나인 1945년 오키나와 전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 본토 상륙을 노리던 미군에게 오키나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발판이었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이 섬 중부에 상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일본군이 쓰던 가데나 비행장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이곳을 즉시 자신들의 작전 기지로 개조했고 이를 발판 삼아 섬 전체를 초토화하며 점령해 나갔습니다. 결국 전쟁은 끝났고 일본은 항복했지만 미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전의 서막이 오르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중국 공산당의 부상이 시작되자 오키나와는 미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태평양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것은 일본 본토 역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오키나와를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직후 제정된 평화헌법 구조에 의해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일본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군 기지를 일본 땅에 수용해야 했는데 본토 정치인들은 그 짐의 대부분을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로 밀어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조에 의해 오키나와는 일본의 행정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미군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키나와는 일본 속의 미국이라는 기묘한 운명을 걷기 시작합니다. 섬에 살던 류큐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삶의 터전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15만 명이라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기지 확장을 위해 자신들의 논밭과 집을 내줘야 했습니다. 미군은 기지를 넓히기 위해 섬에서 가장 비옥하고 평탄한 땅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쫓겨난 주민들은 기지 담벼락 아래 남은 좁고 험한 땅에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에서는 일본 엔화 대신 미국 달러가 쓰였고 운전대 방향조차 미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지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차 담장 밖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주민들의 분노는 1972년 일본 복귀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복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과연 일본으로 돌아온 오키나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복귀 후에도 여전히 기지의 소음과 범죄 속에서 비명을 질러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기지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진실과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안보의 실체로 이어집니다. 1972년 오키나와 저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성조기가 내려가고 일장기가 개항되던 날, 주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내 땅에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행정권은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섬을 점령한 거대한 군사기지들은 단 한 뼘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냉전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기지는 더욱 견고해졌고, 담장 밖 주민들의 삶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더욱 처절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오늘날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단어는 더 이상 에메랄드빛 바다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곳은 법이 미치지 않는 섬으로 불립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상 하나를 떠올려보죠. 가데나 기지 2번 게이트 앞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클럽 거리에서 미군 헌병이 한 남성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리꽂으며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미군의 관할권과는 무관한 미국인 베테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군 헌병이 기지 밖 민간인 거리를 순찰하며 무력을 행사했을까요? 이 질문의 끝에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 헌병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미군들의 외부 음주를 금지한 이른바 금주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주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미군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현지 여성 대상 강력 범죄와 가정폭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순찰을 돌던 헌병이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 기지촌에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사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미군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5년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부터 2016년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터져나오는 대형 사건들은 이 섬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건 보도되는 사건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중심에는 1960년에 체결된 뒤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미일 지휘협정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군에게 상상 이상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기지 내부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어렵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7건의 성폭력 조사 기록은 단 한 건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기록이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기지 밖에서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저지른 범죄는 어떨까요? 일본 사법 체계가 넘겨받긴 하지만 피의자가 기지 안으로 도망치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미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병 인도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기소 전까지 구금하여 조사하는 것조차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수사는 난항을 겪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고작 13%였습니다. 일본 전체 평균 기소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오키나와는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공포는 지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죽음의 파편들이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지도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후텐마 비행장이나 가데나 기지 같은 거대한 시설들이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한복판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후텐마 소속 헬리콥터가 바로 옆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캠퍼스에 추락했을 때 섬 전체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미군이 즉시 봉쇄하고 일본 경찰의 접근을 막는 모습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지 실감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해에만 섬 주변에서 8건의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는 MV-22 오스프리가 배치된 이후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헬기 창문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지붕 위로 부품이 낙하하는 일들이 일상적인 해프닝처럼 반복됩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위협이 섬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기지에서 유출되는 오염 물질들입니다. 역시나 지휘협정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기지 내부를 함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디젤류, 하수,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조차 1979년에 금지된 맹독성 화학물질인 PFAS와 PCB가 부적절하게 폐기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데나 기지 인근 희자강은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입니다.
하지만 그 강물 속에는 정체 모를 화학 물질들이 섞여 들어갔고 기지 주변 계곡에 유독 물질을 무단 투기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당국은 정화 작업이 잘 끝났으니 걱정 말라고 다독이지만 공개된 보고서 중 핵심적인 테스트 결과는 온통 검게 칠해져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권리조차 없는 겁니까? 매일같이 귀를 찢는 F-35 전투기의 굉음, 코를 찌르는 항공유 냄새,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범죄와 사고의 위협.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기지 담장은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기본권을 가로막는 거대한 촉수입니다. 섬 면적의 20%를 차지한 미군 기지는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섬이 가질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지가 오키나와 경제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안보와 보상금이라는 명분이 정말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기지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을 때 나타난 놀라운 반전, 그리고 다시금 이 섬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밀어넣으려는 거대한 힘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아닌가요? 미군들이 쓰는 달러와 일본 정부가 내놓는 막대한 기지 보상금이 없다면 이 섬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죠. 하지만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기지는 경제적 축복이 아니라 섬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꽉 막고 있는 거대한 코르크 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 미군들의 여가 공간이었던 가데나 기지 내 아시 메도우즈 골프장의 사례를 보죠. 수십 년간 미군 장교들의 사교장이자 휴양지였던 이 광활한 평지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프장이 사라진 자리에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라이카무와 고층 주거 단지, 현대식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이 구역은 기지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하시의 마키아토 주택단지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1987년 미군 주택지가 반환된 후 상업지구로 재개발되자 기지 시절보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무려 32배나 폭증했습니다. 미국식의 비효율적인 토지 점유가 이 좁은 섬의 숨통을 얼마나 조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기지 반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이 걸린 실질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희망의 빛 뒤편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국제 정치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지도를 펼쳐보면 왜 이곳이 태평양의 요충지라 불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타이베이와 지척인 이곳은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제1열도선의 핵심 고리입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이면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는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장소를 넘어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적의 미사일을 맞이해야 하는 최전방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최근 기지 내에서 벌어진 훈련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 11월 가데나의 미 제18공군 전투비행단은 활주로 긴급복구 훈련인 BH-261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적의 폭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활주로를 단 몇 시간 만에 복구해서 다시 전투기를 띄우는 연습이죠. 군 당국은 성공적인 훈련이었다고 홍보했지만 담장 밖 주민들은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활주로 수리 훈련을 한다는 건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후방기지가 아니라 전쟁의 제일 타겟이 될 것임을 미군 스스로 공식 인정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기묘하게도 그리고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80년 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어 섬 인구의 4분의 1이 무고하게 죽어갔던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2026년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주민들의 고통을 듣는 척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오키나와의 희생은 언제나 당연한 상수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마저 최근 오키나와의 주변 섬들의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섬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거대한 불침 항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국제거리에서 스테이크를 즐기고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오키나와의 하늘은 F-35 전투기의 엔진 소리에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거창한 지정학적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헬기 창문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 독극물이 섞이지 않기를,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그저 평화로운 고향으로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대국들의 지도 위에서 오키나와는 전략적인 점일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150만 명의 진짜 삶이 있고 80년을 이어온 눈물겨운 저항이 있습니다. 태평양의 요충지라는 화려한 훈장을 걷어내고 오키나와가 온전히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 80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시계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